저는 40살 이지연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2년 차,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결혼 12년째였어요. 서로에게 지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인생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민재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까불까불하면서도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라 큰 걱정 없이 키워왔습니다. 맞벌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 일을 틈틈이 하며 생활에 보탰고요. 남편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고 평일엔 거의 야근이었죠. 아빠는 왜 또 야근이야?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대. 근데 진짜 매일 바빠.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지? 남편이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던 게. 아이랑도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고 대화도 줄어들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멍한 얼굴로 그래 하고 넘기는 모습.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변화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조금씩 쌓인 이상함은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저녁 8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은 남편은 회식이라 늦을 거야. 먼저 자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죠. 근데 문득 이상했습니다. 요즘엔 회식 금지 아니었나? 부서별 단체 회식은 금지인데 소규모는 괜찮다고 했던가.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피곤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호텔 뷔페 영수증이었어요. 청담 모라벨르 뷔페 2인 17만 8천 원, 날짜는 어제, 시간은 저녁 7시 40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겠지. 팀원 중 하나랑 식사했겠지. 그냥 업무상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타이르며 쪽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속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세탁을 하던 중 립밤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쓰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브랜드도 낯설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핑크빛 립밤이 말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 사실 12년을 살면서 남편은 딱히 정이 많은 스타일도 다정한 타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자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저의 일상은 전부 불안의 연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보는 남편의 손끝, 늘 고개 숙인 채 숨죽인 웃음을 지을 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조차. 왜 이렇게 꾸미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도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나보다 휴대폰이랑 더 친한 것 같아. 민재가 그렇게 말했을 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른들만이 눈치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몰래 핸드폰을 만져보게 된 것도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알림창에는 이응시옷이라는 알 수 없는 이니셜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지? 자괴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주방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몰래 그를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그가 핸드폰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 미소가 나에겐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란 걸 깨닫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아니, 의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자꾸 들어왔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전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문을 조용히 닫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먼저 했어요. 예전엔 분명 거실에서 양말을 벗어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소한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회의가 빨리 끝났어. 저녁은 먹었어? 그냥 간단히. 누구랑? 응? 그 순간 그는 대답을 멈췄어요. 눈이 살짝 흔들렸죠. 아, 그냥 부장님이랑 지나가다 들른 거야.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그 말꼬리가 제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투, 눈동자의 떨림, 손의 움직임, 그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가 15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부터 외출을 준비하더라고요. 갑자기 점심 약속이 생겼다면서요.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그날은 다림질된 셔츠에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누구 만나는데? 아, 그냥 옛날 거래처 사람. 그렇게 차려입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니까 예의는 차려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나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위해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의 차를 보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에 차 안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뒷자리에 있던 짐들이 정리돼 있었고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았구나. 저는 차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영화처럼 막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빨라졌고 머리가 멍했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죠.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문 여는 소리도 발자국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샤워기를 틀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숨기고 싶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웃더라. 응?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봤는데 아빠 핸드폰 붙잡고 막 웃고 있었어. 저는 그 순간 아이 앞에서 표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이미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심은 아직 확신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건 내 감정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놓고 뒤쫓을 수는 없었기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한 일은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생활비를 공용 카드로 쓰고 있었고 급여 통장은 따로였지만 몇몇 카드는 여전히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 중일 때 조용히 거실에 놓인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뒷면 번호를 메모장에 빠르게 적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시네플렉스 상암점, 모라벨르 호텔 뷔페,
파스타리아 노년점 3일 연속 외식 내역이 있었고 전부 평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 시간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잖아.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식사? 회식? 여자랑 간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섞었고 한참 동안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지만 증거라 말할 수 없는 정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니라고 할 거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남편의 위치 기록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였던 남편은 가족 공유 설정을 꺼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에 한번 민재가 학교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위치 공유 기능을 잠시 켠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 확인해 봤고 최근 공유 중지됨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굳이 위치를 꺼둘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애플워치를 쓰고 있었고 아이패드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백업을 자동으로 설정해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전원을 켜고 로그인을 시도했죠.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메시지 미러링 알림이 떴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집에서 요리해 줄게요. 우리만의 시간으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소파에 툭 떨어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요리, 우리만의 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아직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마치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결정적 흔적.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소진. 남편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약간은 수줍은 듯 말투가 느렸던 여자. 예전 한 번 사내 행사에 갔을 때 그녀가 제게 먼저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죠? 지연 씨 맞으시죠? 아, 네. 저 아세요? 남편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땐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왜 그렇게 눈을 피하면서 말했을까?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나와 제 옆에 앉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고 저는 물끄러미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제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으로 이길 수는 없겠다.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날 밤 아이패드를 통해 본 그 메시지 이후로 저는 울지도 화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울어버리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눈앞의 일들을 감정이 아닌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죠. 그 다음날 민재가 학교 간 사이 근처 정신건강센터에 상담 예약을 넣었고 오후엔 동네 법률사무소에 상담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건지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지연 씨, 감정은 틀릴 수 있어도 촉은 잘 안 틀립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본인의 안전과 중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젊은 여자 변호사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건 대부분 정황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명백한 불륜 증거. 둘째, 상대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면 아이 양육권,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회사 동료랑 바람났어요. 제가 그 여자를 알아요. 사내 행사에서 인사도 했었고요. 아, 회사 동료면요. 상대 회사 규정 확인해서 징계 여부도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번쩍 뜨였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걸었습니다. 감정에 휘청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카드 내역 날짜별 정리 2. 메시지 캡처 날짜 시간 기록 3. 불륜녀 정체 및 직장 위치 확인 4. 태호의 루틴 분석 5. 아이와의 일상 기록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책임의 문제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남편은 눈치도 못 챘죠.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웃고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리며 출근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저녁을 2번이나 태워 먹는 걸 보고 요즘 왜 그래? 하며 웃었고요.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우연을 가장한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 남편 회사에서 교육 담당하던 소진. 이름도 또렷했고 회사 주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겠구나. 하지만 들이닥치는 건 의미 없었어요. 그래봐야 무슨 소리세요? 하고 도망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아이 학교 행사 영상 편집 부탁드리고 싶어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이용한 핑계였죠. 학교 명의로 메일을 하나 만들고 소진의 인스타에서 확인한 메일 주소로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연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강사님 맞으시죠? 저희 학교에서 작은 영상 프로젝트가 있어 편집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던진 메시지에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 가능하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제 진실을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에요. 약속은 평일 오후 4시 삼성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을 시간, 가장 평범한 장소. 소진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더 세련된 분위기였고 얼굴엔 화장이 가볍게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는 지쳐 보였어요. 지연 씨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일단 영상 얘기로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 학교 행사 영상 편집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고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죠. 10분쯤 그렇게 지나자 저는 마치 아무 의도 없다는 듯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시죠? 전에 행사에서 한 번 뵌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때요. 기억나요. 그때 남편분께서 편집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라고 했더니 소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남편분이 태우시죠? 네. 아, 맞아요. 자주 뵙진 않지만 예전에 프로젝트 몇 개 같이 했었어요. 거짓말. 남편의 메시지, 식사 내역, 호텔 영수증.
그 모든 게 그냥 프로젝트라고. 그 순간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자주 보세요? 네.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요즘 회사에서 어떤지 잘 몰라서요. 소진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자기 말로는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리? 누구를? 무엇을? 가정을? 아내를? 아이를?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마셨고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엎고 싶었지만 이 자리는 전투가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어요. 아, 정리요? 뭘요? 아, 혹시 몰랐어요? 그 사람 우리 관계 진지해요. 저는 단순한 관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나랑 12년을 살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다른 여자에겐 정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보다 당신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최소한 진심이었으니까. 소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저 혼자 남았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오갔고 약속이 있었고 의존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나와 민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어폰을 꽂고 아무 음악이나 틀었어요. 그런데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곧 정리. 그 말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이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깐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넘어가자며 잊고 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도했고 나는 속았고 이제 내가 끝내야 해요. 이제 남편은 몰라요.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감정을 숨긴 채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 사람을 무너뜨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숨소리, 손가락의 떨림, 그리고 가끔씩 웃는 표정까지도.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민재 졸업 전에 여행 한번 가자. 갑자기 웬 여행이야? 민재가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호텔 말고 그냥 조용한 펜션이나 가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그래. 뭐 가도 나쁘지 않지. 생각보다 쉽게 수락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겉으론 좋은 아빠 역할을 포기할 순 없었겠죠. 여행은 2월 말 포천 쪽의 한적한 펜션으로 정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겨울 옷을 챙기며 설레는 척했고 남편은 조용히 자동차 정비를 마쳤다고 말했어요. 출발 당일 운전은 남편이 맡았고 가는 길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만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펜션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방마다 온돌이라 아이가 특히 좋아했어요. 바베큐도 준비돼 있었고 근처 마트에서 장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단둘이 한잔할까? 응? 나 술 못 마시는 거 알지?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런 날이야. 남편은 당황한 듯 웃었고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2잔쯤 마신 뒤 저는 일부러 눈을 반쯤 감고 벽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했어.
요즘 너무 예민했지? 그는 놀란 듯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무슨 소리야. 근데 우리 다시 잘해보자. 민재도 커가고 우리도 이젠 좀 다정하게 살자, 응?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죠. 그래. 잘해보자. 그 뒤 저는 일부러 기절하듯 잠든 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그가 화장실에 간 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가 자는 모습을 흘끗 보고 3번의 실패 끝에 잠금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기억자 모양. 그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이니셜. 예전에 자주 쓰던 패턴이었죠. 다시 그걸로 바꿔놨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떨림을 억누르고 저는 빠르게 사진첩, 메시지, 클라우드 링크,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커플 텀블러, 소진과 찍은 듯한 바닷가 사진, 그리고 호텔방 내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런 말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는 오늘도 너무 예뻤어. 다음 주에는 내가 요리할게. 민재 얘기 조심해줘. 아직 정리는 안 됐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찢고 들어왔어요. 민재 얘기까지. 아이를 조심하라고. 우리 아이의 존재를 정리되지 않은 요소처럼 말하다니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참고 모든 자료를 제 핸드폰으로 백업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통화 기록, 심지어 건강 앱의 위치 기록까지.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고 증거였고 분명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줬고 민재는 베이컨을 입에 물며 여행 오길 잘했어 하고 웃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도려내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감춘 채 가장 평범한 아빠와 남편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 여행은 민재에겐 추억이었고 저에겐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됐어요.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눈이 있었다는 걸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소진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익명 제보함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익명 신고. 사내 연애 및 부적절한 관계 의혹건 내용에는 부서명, 담당자 이름, 회식 이후의 호텔 이용 내역, 그리고 사진 속 시간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회사 윤리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사내 연애는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상급자와의 관계 또는 업무 관련 부서는 불가한 걸로 압니다. 말미엔 이렇게 적었죠. 해당 직원은 반복적으로 같은 부서 상급자와 사적 만남을 가진 정황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보내는데 2분, 준비하는데 1달. 그렇게 저는 그들 사이에 작은 균열 하나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회사 분위기 요즘 장난 아니다. 인사팀에서 내부 규정 조사한다고 누가 또 이런 걸 찔렀는지. 표정은 분명 당황했고 눈동자는 불안했어요. 왜? 당신이랑 상관 있는 거야? 아니, 난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수군거려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상이란 말,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진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회사 동료들의 댓글도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검색해도 더 이상 관련 태그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갑자기 야근도 없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서는 요즘 회사 좀 뒤숭숭해.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그 말에 저는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다가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소진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 이 일 혹시 지연 씨가 하신 건가요? 회사에서 저한테 경고문 내려왔어요. 제 커리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모든 건 선택의 결과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보낼 필요 없었어요. 이미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고 남편 역시 점점 눈빛이 텅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왔고 저는 조용히 앉아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욕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숨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제 시작이구나. 이 사람은 이제야 후회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구나. 민재는 여전히 아빠를 좋아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일기 속의 가족여행은 행복했다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를 보며 제 심장은 또 한 번 조용히 부서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진의 흔들림은 시작됐고 남편의 무너짐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마음도 전략도 준비됐고 제가 지켜야 할 건 남편이 아니라 아이와 제 삶이었으니까요. 법률사무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모든 자료를 USB로 넘겼고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백업, 카드 내역, 위치 기록, 그리고 소진과 나눈 문자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절대 지지 않아요. 소진 씨는 상간자 소송 대상이고 태호 씨는 명백한 귀책 배우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툭 무너졌습니다. 지지 않는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우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쪽 별실, 사람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린 이제 끝내야 해. 뭐? 민재는 내가 키울 거고 집은 양육권 기준으로 내가 가질 거야. 재산은 현재 기준으로 나누고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거야. 그는 당황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혼을 갑자기 아냐? 나는 한 달 넘게 참고 있었어. 너랑 소진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사진도 호텔 기록도 모두 갖고 있어. 내가 민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매일 반복된 거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민재는 알면 안 돼.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것만 부탁할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건 나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너랑 민재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최소한의 다리만은 남기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내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 사람과의 12년은 지금 이 조용한 아이의 숨결로만 남았구나. 다음 날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소진 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정식으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말에 따르면 상대방이 사내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과정까지 증거가 이미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보하고 내가 아이와 내 인생을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이메일도 조용했고 마치 스스로도 이걸 받아들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받아들여.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야. 나는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책임을 정리한 거야.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소진은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곧 팀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도 모두 다른 인력으로 교체됐고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SNS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팔로우하던 계정도 모두 빠져 있었고 예전엔 자주 올라오던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사진들도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소진은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완전히. 그리고 남편은, 아니, 이젠 전 남편은 회사에서 팀 이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때 대리팀의 유능한 중간 관리자였던 그는 업무상 불편을 이유로 다른 층으로 배치됐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 사람 스스로였죠. 한때 그렇게 단정하던 셔츠는 이젠 구겨진 채 퇴근했고 그가 타던 차는 주차장에서 며칠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였어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내가 이혼했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 문제로 잠시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예전보다 말이 많이 느려져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재 잘 있지? 응. 잘 지내.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건 민재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하다. 지금도 내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게. 그렇게 그는 통화를 끝냈고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진도 태호도 서로에게서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둘의 관계는 사내 소문으로 자리 잡았고 누구도 그들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같이 웃던 사람들은 먼저 눈을 피했고 회사 식당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끝은 조용했고 외로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무너진 삶을 껴안고 낯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이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웃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했는데 나 혼자 성공했어. 와, 대단하네 우리 아들. 어떻게 했는데? 몰라.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어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조금의 아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이 한 사람이었고 그걸 지켜낸 거니까요. 밤이 되면 가끔은 예전 앨범을 꺼내봅니다. 아이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함께 웃던 날들의 기록. 이젠 그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한때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되던 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지연 씨 살만 남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감정이 더 컸거든요.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건 민재가 먼저 꺼낸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래? 새로운 동네에서 새 친구 사귀고 싶어. 응.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경기도 광교로 이사를 왔고 새 아파트 단지에서의 첫날 밤 민재는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조용해서 좋다. 창밖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등교시키고 혼자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정이 너무 많아서 몇 줄도 못 쓰고 울다 지쳤지만 이젠 조금씩 내 얘기를 남기고 있어요. 어느 날 SNS에 짧은 글귀를 올렸습니다. 상처는 무너지게 하지만 무너진 사람은 다시 세워진다. 그 글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지연아, 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정말 그런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단단해진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어느덧 키가 훌쩍 자랐고 학교에서도 잘 지낸다며 매일 자랑했어요. 엄마, 나 반에서 제일 웃긴 애래. 그럼 엄마랑 닮았나 보다.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고 가끔은 아이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일상일 테지만 그 평범함을 갖기 위해 나는 너무 많은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울지 않고 참았던 시간들. 두 사람을 만나면서도 웃으며 연기했던 날들. 아이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런 기억도 이젠 내 일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내가 지나온 길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질문에 웃으며 말했죠. 사랑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나부터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정말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일, 좋아하는 향을 집안에 뿌리는 일, 좋은 음악을 들으며 걷는 일. 그 모든 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광교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민재가 포카리 병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아래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